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오늘은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에 가장 경제계에서 핫한 이슈는 무역입니다. 그중에서도 무역 전쟁. 근데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추상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며 누구와 누가 왜 갈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무역 쪽을 종사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무역의 흐름들을 면밀히 관찰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코트라의 무역투자데이터본부장 유재현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에 코트라에 입사해서 30년 넘게 오로지 무역과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역투자 데이터 본부장 역을 이제 2020년부터 맡아서 코트라가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데 과거랑 좀 다르게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아니면 요새 디지털 기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빅데이터나 AI 그런 것들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 그 자체를 총괄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역 투자 데이터 플랫폼 자체를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험, 아니면 직관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일을 해왔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어떤 경영 환경, 아니 소비자의 트렌드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때라서, 과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재 데이터, 이제 고객의 여정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미래의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 그런 수요 예측형, 아니면 저희가 이제 시장 예측형이라고 그러는데, 시장 예측형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본부장님하고 이전에 이 책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근데 무역 전쟁이라는 게 사실 타이밍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을 보시면서 이게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과거부터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우리는 계속 싸움, 분쟁의 삶을 계속 살아왔지 않았을까.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종족 간의 분쟁도 있었고 국가 간의 분쟁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게 자체가 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해서. 삶은 전쟁이다. 삶은 전쟁이죠.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인이랑도 전쟁을 하지만 가끔은 자녀들하고도 분쟁을 하죠. 치열하죠. 치열하죠. 그 분쟁의 계속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전달력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여기 이제 공동 저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부터 그럼 같이 한번 이런 책을 써보자라는 홍재환님 제안을 받아서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무역이라는 것이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한테 좀 체감이 됐던 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17년에 사드에 의한 어떤 한한령,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전쟁인가 싶은 걸로 느꼈던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거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 무역은 사실 교역의 수단이었지 전쟁의 수단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역 전쟁, 왜 무역 전쟁 이라고 부르게 되는 걸까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쟁의 종류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외교 전쟁이 있고, 이제 군사 전쟁이 있고, 좀 더 나가면 이제 경제 전쟁인데, 사드나 일본하고 중국 간에 있었던 센가쿠 열도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동원하지 않고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역이라는 거죠. 일본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한국을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한국의 핵심 기술이 반도체에 필요한 그런 소재 부품의 수출을 금하면 어떨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고, 중국하고 일본은 계속 영토 분쟁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일본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의 어선을 납치했을 때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금하겠다. 딱 하니까 그것으로 그냥 일본이 백기를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을 동원하지 않고 무역의 환경, 수출을 제재함으로써 더 빠르고 신속하게 효과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다시 분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느낌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경제 전쟁이라 그러는 거는 서로가 이제 성장을 잘하고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경쟁,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경제 경쟁이라고 하고 성장에 대한 경쟁이고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한 그런 경쟁이었는데 뭔가 이게 외교적이나 그렇죠. 군사적인 그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를 사용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이제 영토 분쟁이 워낙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사니까 그런데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겪게 되는 경쟁은 좀 어떤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세요? 그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패권, 기술 패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막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약간 어떤 경제 패권의 지위가 약간 흔들리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예.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이 그 틈을 노리고 세계의 패권 국가로 아니면 자기 이제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이제 보인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었고 2008년이면 근데 사실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는 걸 인식한 것보다는 조금 좀 전이네요. 전이죠.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그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중국을 사회주의 경제에서 민주주의 경제로 전환시켜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미국이 약간 불안한 틈을 타서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세상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중국이 어떤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예. 미국 내부로 보면은 미국은 1980년대 이즘을 전후로 해서 약간 제조업을 이제 일본, 홍콩, 중국에 넘겨주고 미국 자체는 이제 서비스나 예. 금융 중심으로 이제 체제를 전환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자체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고 중국은 중국 플러스 한국도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이제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옵션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랬을 때 미국이 중국의 커가는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약간 견제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네.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을 미국의 시장에 팔아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으로 인해서 커가고 있는 국가인데 중국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럴까? 이제 WTO에 이제 가입할 때 뭔가 서로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WTO의 기본 정신은 이제 최혜국 대우라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만큼 너도 주고 뭐 예. 이런 건데 중국은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통신 시장이라든지 여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장 문호를 이제 닫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상품이 현지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중국 상품하고 똑같이 경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그 WTO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역 전쟁이라는 게 이제 현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역 전쟁이라는 것의 어떤 그 맹아 씨앗이 심겨진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1947년쯤에 이제 무역
중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는 가트.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고, 그거는 단순히 상품에 관한 이제 교역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아니면 지재권에 대한 사항이 더 이제 투자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슈가 되면서 이제 가트 체제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체제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WTO 체제이고, 예. 그래서 이제 WTO가 1995년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때도 중국도 WTO 그 체제 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은 아까 이제 최혜국 대우라든지 내국민 대우라든지 이런 거랑 맞지 않는 체제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남한테는 네. 개방 경제를 요구하지만 자기 그죠. 시장은 개방하지 않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그를 승인해 주고 있지 않다가 2001년에 미국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중국을 이제 가입국으로 이제 승인을 해줬는데, 예. 그때 미국이 원하던 것은 뭐였냐면, 이 더블 체제 안에 들어오면 중국이 계속 추구하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아니면 기획 경제를 버리고 민주 시장 경제로 돌아설 거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착각 같은 거죠. 뭐 그런 걸 했었었는데, 중국은 이제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80년에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90년에 이제 냉전이 깨지고 2000년에 WTO에 이제 가입하면서 중국은 이제 경제가 막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호황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서도 미국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나 계획 경제를 버리지 않고 그 체제를 지금도 시진핑이 탄현임을 하려고 하듯이 예. 그 체제를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넘어서서 뭐 2030년, 2035년이 되면 중국이 G1이 예. 된다라고 누구나 다 이제 얘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봐도 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했을 때 그 사실 뭐 싸게 물건만 들어서 이득을 본 것도 분명히 좀 미국 측면에서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WTO 가입 등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뭐 이른바 도강양해라 그래고 좀 우호적으로 그죠. 그쪽으로 했던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책들이 그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를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좀 주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2020년대 들어오면 4차 산업혁명 얘기 막 나오면서 디지털 기술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원천 기술을 다 이제 미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뭐 상용화한다고 그럴까, 응용한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훨씬 앞서 있는 거고, AI 기술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이 앞서 있다고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안보에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미치는 상황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안보적으로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중국의 경제가 이제 급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회주의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보다 더 우수한가?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시장 경제 자체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위험을 이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그동안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산업을 많이 육성했던 거라 미국은 참 좋은 동맹국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면서도 중국도 우리가 그죠. 물건을 좀 많이 예. 팔아서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이걸 항상 고민하게 그죠.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중국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우리가 중국이랑은 어떤 관계 설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우리 정부도 고민하고 뭐 팀장님도 고민하시듯이 중국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을 버릴 수 있을까, 그거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중국이나 미국을 선택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양면 작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우리한테 계속 너브콜을 하고 있고 미국도 계속 우리한테 너브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 그럼 한국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남들이 범할 수 없지만 굉장히 배타적이지만 확장성이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쉽게 이제 버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필요하고 이제 미국도 필요한데 중국은 우리의 뭐 최대의 이제 교역국이기 때문에 예. 그 큰 시장을 이제 버릴 수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그러지만은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의 대등한 이런 관계, 안보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를 또 개선하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그럼 쉽게 중국을 버릴 거냐? 예. 못 버린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표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이 있어서 예. 서로 다른 표준을 갖고도 공존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용인을 하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랑 반도체 같은 걸 단절을 시켜서 예.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가지게 개발한다, 된다. 예. 개발된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진짜 미국하고 중국 진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첨단 쪽으로 가는 것은 미국이 좀 아까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간재를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첨단 기술은 미국이 담당하고 중간 제품은 중국이 담당하고 좀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을 쉽게 이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극단으로 갔을 때는 아까도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얘기할 때 히토류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중국은 전 세계의 히토류의 거의 8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예. 그 중에 또 80% 중에 상당 부분 또 미국이 이제 수입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좀 어떤 센 카드를 꺼냈을 때 중국도 히토류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는 서로한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은 이제 자체적인 스토리 매장량 생산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자원이 많은 그쵸. 국가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브릭스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브릭스 멤버 중에 하나인데 브릭스 회원국도 대부분 자원국이죠. 자원국이죠. 예. 자원국이면서 또 하나의 특성은 친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중국은 아니지만 최소한 친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미국이 이제 치포니 뭐 IPF니 나토니 이런 동맹을 형성할 수 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동맹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동맹끼리 붙었을 때 누가 손해일까 이익일까는 좀 많은 계산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혼자서 우리 미국에 붙어야 되나 중국에 붙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말씀해주신 이유로 서로 이제 아예 갈라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갖고 우리 중국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를 개발한다면 이라는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이게 사실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뭐 EDA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이게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반도체 한계를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술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독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대충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어느 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구조를 대칭형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칭형. 그러니까 미국의 구글에 대항하는 텐센트를 만들고 아마존에 대칭하는 알리바바를 만들고 근데 반도체도 예, 밸류체인이 있는데 그 밸류체인별로 기술은 그렇게 대등하지 않지만 쭈루룩 똑같은 밸류체인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미국에서 막 14나노 아마 기준일 것 같은데 14나노 이하의 것은 이제 중국으로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뭐 10나노 뭐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이 계속 이런 부분을 제재하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를 개발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쪼개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끌고 가긴 가야 되는 거네요. 제 생각에도 그럽니다. 이거를 시장이 갈라지는 측면이 있으면 예. 미국도 자기네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를 계속 누군가한테 팔아야 팔아야죠.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쓸어 담는 건데 그 시장을 포기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있고 미국 기업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정부가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만 그 밑에 있는 뭐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자기네 기업의 생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게 오래됐을 때 계속 할 건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 못 팔게 했더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다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만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 동안 오래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미국이 어떤 세계의 기축통화 국가로서 아니면 경찰 국가로서 한없이 헌신을 했었거든요. 예. 다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뭐 군대도 파견하고 뭐 재정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거에도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국들한테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면 당분간은 따라가겠지만 그게 오래 갈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제 반대로 극단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버린다. 한국이 미국을 버리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예. 주변에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4강이 여기 딱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러시아가 딱 껴 있는 그 완충 지역에 이제 딱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버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을 버리는 순간에 중국하고 북한의 위협을 자체적으로 막기는 좀 아직까지는 너무 버겁고 안보적인 이유. 안보적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막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고 지금 회복 신정부 들어와서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버리기는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많은 기술들이 미국 의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이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한국에 수출을 하거나 사용하는 걸 금했을 때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을 버릴 수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 관한 거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이제 소비 시장이거든요. 이제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순간에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수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미국을 포기하면 중국을 선택한다라는 옵션을 가정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은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명할까? 아니면 이제 영속성, 지속성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들어갔던 우리 많은 기업들이 다 일부 철수하거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봐도 예. 미국을 버리고 중국 의존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의 구도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이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무역 전쟁과 어떤 관련을 좀 맺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무역 적자를 뭐 회복을 해서 뭐 경제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중국의 디지털 기술이 너무 급성장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 측면이고요. 경제 측면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모든 제품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제품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WTO 체제도 이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디지털 경제, 디지털 무역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TPP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경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작을 하다가 이거를 뭐 다자주의로 하는 것은 좀 한계를 느껴서 다자주의를 잠깐
포기하고 내가 중국이랑 1대1로 붙어서 뭔가 쇼부를 보겠어. 막 이래서 이제 그 TPP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은 지금 전 세계의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쳐도 다 디지털 경제를 기반, 디지털 경제 내지는 이제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기업이다. 뭐 이렇게 예, 예. 생각이 되는 거죠. 뭐 구글이나 뭐 메타라든지 예. 뭐 애플이라든지 누구도 다 디지털 기반의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 세계 2위의 기업이 이제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석유 그렇죠. 회사죠. 근데 예. 제가 아람코는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기반 회사인가? 데이터 기반 회사인가라고 들어가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놀랄 만큼 디지털 기반, 데이터 기반의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뭐 파이프라인에 석유가 이제 뭐 누수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드론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뭐 직원들의 이제 교육도 AR, VR을 통해서 하고 완전히 그런 뭐 디지털 기술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석유 회사의 경우에도. 예. 그 책 내용 중에 그 ESG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ESG 유행이라 집어넣으신 겁니까? 근데 제가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은 예. 패권 전쟁이다. 누가 세나 그냥 해보는 거야. 네가 세, 내가 세. 근데 그것은 언젠가는 끝난다. 끝났을 때 지금은 최근에 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막 폭우가 쏟아져서 서울 시내가 일부 잠기고 그렇죠. 뭐 자연 발화가 되고 이 패권의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원자재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단지 이런 것들이 약간 ESG가 약간 뒤로 후퇴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조만간 다시 ESG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상황이 강제로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ESG가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ESG는 이제 첫 번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럽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탄소 조정세 같은 거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2026년에 하려다 25년으로 땡겼어요. 무려 이 상황에서 무려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유럽의 가뭄이면 또 엄청나게 나고 그다음에 뭐 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자연 발화가 발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발표하던 법안 중에서 이제 공급망 실사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각 그런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를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S적인 측면에서 소셜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생산 공정에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아니면 젠더 갈등 같은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는 이 당분간은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부과하겠지만 어차피 대기업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 1차, 2차 벤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다 여기서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대기업이 그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무역이라는 측면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 그러니까 전쟁 뭐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명분이라는 건 있어야 되고 그거에 어떤 ESG라는 게 다양한 이유로 그죠. 적용이 그죠. 되면서 그 장벽을 높게 가져갈 수 그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전쟁을 하다가 안 되면 ESG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WTO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큰 시장을 보고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 진출을 하게 그렇죠. 되고 예. 그럼 거기에 기술을 이전하고 좋은 생품을 생산하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 다 이제 중국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국이 그걸로 인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기술력, 경제력을 키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러시아도 2011년에 WTO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똑같이 거기에 자본을 이전시키고 기술을 이전시키고 경영 노하우를 이전시켜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큼 그렇게 성장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ESG라는 것을 갖다 규범을 단지 ESG는 혼자의 규범이 아니라 모든 이 서방 세계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ESG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고 투자한 기업도 다 회수해라 뭐 이렇게 하듯이 중국은 이제 아직도 이제 개도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경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 S적인 소셜적인 측면에서도 뭐 젠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고 또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ESG 자체에서 취약하다. 이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뭐 자기 기준에 맞는 ESG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그 ESG 기준하고는 약간 이제 괴리가 있기 때문에 ESG 규범에 의해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면 그 타격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요즘에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단순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무역 환경은 좀 어떤 요인들로 변하게 될까요? 어떤 모습들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런 공급망이 깨질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유럽 지역의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에 어떤 이렇게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을 때는 뭐 유럽 입장에서 보면 가스를 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고 곡물 뭐 이런 거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또 이랬는데 뭐 전쟁 내지는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공급망이 딱 깨지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망을 이제 구축해야 되고 자체 생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비축을 늘리거나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동맹관계를 더 확대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얘기하던 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약간 위축되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이제 슬로발리제이션이라는 말이 또 생겼더라고요. 슬로발리제이션이요? 예, 국제화가 좀 약간 이제 서서히 진행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서 아니면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도 생겼죠. 이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는 끝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데 당분간은 자급자족 내지는 동맹 중심의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무역 환경 안에서 결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할 텐데 사실 코트라는 우리나라의 무역을 진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꽤 오랜 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한 이래 계속적으로 좀 해오셨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역 환경이 좀 달라졌을 때 우리의 무역 전략, 우리는 또 수출 비중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좀 대응해 나가고 대응할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답이 사실은 없다고. 누구도 답은 없으니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략이 우리의 제1의 경쟁자가 누구냐 하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품도 우리 상품 못지않게 이제 고부가치 고품질이 되어 있어서 경쟁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예.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지금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은 선진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예. 이제 뭐 신약, 바이오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소재 부품 쪽에서는 제품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런 K컬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K-팝, 예, K-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상품으로 입힌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브랜딩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옷에도 스토리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아니면 이제 본부장 입고 계신 옷에는 스토리 입히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토리를 입힐 수가 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이 제품을 구매한다. 예. 그럼 뭐를 구매하느냐라고 하면 이 휴대폰을 구매한다기보다는 이 휴대폰에 주는 가치, 브랜드. 내가 애플을 살 건가 갤럭시를 살 건가라고 선택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은 애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갤럭시를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갤럭시가 나한테 주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품을 팔 때 새로운 가치를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뭐야? 그럼 어렵잖아요. 예. 거기 스토리를 입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토리를 입혀라. 그럼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참 중국이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제 과거처럼 중국은 이제 저가 시장, 저품질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어차피 지금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이니까 뭐 중국에서 통용되겠지. 뭐 인도에 통용됐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중국에 가려고 하면 중국 맞춤형 중국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새로 개발해서 아니면 새로 스토리를 입혀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지 한국에서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팔겠다라는 것은 이제 맞지 않고 뭐 중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뭐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한국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중국을 지금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어떤 뭐 기술 중심 아니면 문화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펴진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역도 무역인데 환율이 되게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네. 물건을 갖다 팔라 그래도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환율이 저러면 맞아요. 우리 너무 비싸잖아요, 환율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강달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1,400원까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심리적 저항선이 네. 한 1,200원 1,200원 정도였는데 정도죠. 예. 이거 뚫린 지 이제 이미 오래됐고 이게 야 이거 환율이 뭐 이래도 되는 건가? 이 뭐 환율이 뒷받침이 돼야 무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이 환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환율이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과거 같으면 수출이 잘 안 되면 환율을 인상시켜서 수출 환율을 인상시키면 이제 수출을 증대시키는 옛날에 환율 올라가는 게 좋아했죠. 다 예.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막 1,400원이 돼도 우리는 무역 적자가 400억이 그쵸.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코트라가 잘못한 거 기관에서, 아닙니까?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제도 사장님 주제로 막 예. 전 간부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했는데 환율이 이제 오른다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원부자재가 우리는 이제 그런 외국 의존도가 이제 너무 높기 때문에 예. 환율이 높으면 원부자재 가격이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환율이 인상되는 요인이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붕괴된 어떤 공급망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 코로나 이후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OECD에서 올해 경기 전망이 당초 저보다 더 어둡다라고 하니까는 기업이나 가게 측면에서는 소비나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구매력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구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내려가도
구매를 하려는 기업들 아니 구매를 하려는 기업 소비자들. 바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환율 상승 효과를 충분히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환율을 또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선물을 구입을 하면 또 그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선물을 또 구입하면 또 올라가. 이게 지금은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고금리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이제 빨아들이는 현상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아침에 뉴스 보니까는 뭐 영국도 뭐 막 투매하듯이 파운드화를 하고 그렇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중국은 뭐 약한 위안화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미국은 지금 뭐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이자를 계속 이제 상승시키고 있는데 그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빨리 미국이 약한 달러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뭐 독일하고 일본이 강 마르크, 강 엔화 할 때 미국이 그거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플라자 했었죠. 협의가 있었듯이 이거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그때처럼 다시 전 세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뭐 그러면 세상이 다시 평온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책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트레이드워라는 책을 보면 사실 무역에 대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무역에 대한 얘기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장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제 무역 전쟁이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이미 이 전쟁에 이제 참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전쟁에 참전할 때 내가 이 전쟁에 왜 참전하고 있는지 전쟁의 이제 그 뿌리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은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를 포함해서 향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더 나아가서는 각자 이제 정부는 기업은 각각의 개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도 많이 담고 있고요. 우리가 각각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학생들도 읽어보시면 매우 흥미를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트레이드워 읽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무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많이 보셔서 그런가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무역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떤 과정을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나니까 금리가 환율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일들 때문에 사실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무역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힘써 와주신 코트라에서 좀 많은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좋은 책 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코트라의 유재원 무역투자데이터 본부장님과 앞건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